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은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개최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아무 소득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소속 법사위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인데요. 야권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정리해보고요. 통일교 신도들이 무더기 입당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이 대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내년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의 녹취록 공개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복잡한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교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설주환 변호사 자리하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법사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 블랙홀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이슈는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열렸던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빈손으로 끝이 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증인들의 대거 불출석으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입니다. 네. 1층을 가기도 했는데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도부 패싱 얘기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입장을 좀 바꾼 거였죠. 이제 법사위원장,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누가 다 예상했었을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증인으로 이제 그 예상은 다 했던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법관들 지난 5월달에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했던 그 대법관들도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소수 의견 냈던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지난 5월 1일날 그 2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공직선거법 사건이죠. 이재명 당시 이제 대선 후보였죠. 그 사건이 이제 유죄 취지로 전원 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거의 이례적인 일이죠. 거의 뭐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제 그런 경우인데, 이건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받을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이제 그러려고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려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성사되지 않았던 건데, 글쎄요,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대법원 측에서, 법원 측에서도 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긴 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증인으로 이제 청문회 출석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 충분히 논란적이에요. 논쟁적이기도 하고 말이죠. 바로 이제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무튼간에 법원도 여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사법부와 여당의 어떤 그 갈등으로 계속 이 상황이 가게 된다면, 이게 문제의 본질이 전혀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도 과도하게 법원을 압박하는 것 같은 이런 태도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도
5월달에 그 문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희대 네. 대법원장과 이제 뭐 한덕수 전 총리와의 뭐 회동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민주당이 좀 확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이 최 교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판결을 내렸냐보다도 왜 전원 합의체에 해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냐는 거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자, 이걸 내가 설종환 변호사께 좀 여쭤볼게요. 네. 전원 합의체에 해부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 이거 오롯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건가요?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이 부에 제일 처음에는 배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부에서 다시 전원 합의체로 넘어올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시에 전원 합의체로 해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린 건데 이걸 급하게 했냐라는 9일 만이냐 아니면 어떤 민주당 의원은 2일 만에 이걸 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건 3월 28일인가요? 그 항소심 선고 날짜가 그랬었고 그 이후에 대법원으로 넘어온 것은 일주일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달 정도의 그러니까 넓게는 한 40일 정도의 어떤 기간이 있었다라는 점을 본다면 단순히 이 기록을 읽는데 2일이냐 9일이냐 이게 뭐 너무 짧은 기간 아니냐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은 과연 그 지적이 객관적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이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질문은 그 9일 만에 판결을 내린 부분이 그 일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단독 결정인지 대법관들의 협의에 의해서 내린 결정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은 대법원장이 밖으로 나오는 건 대법원의 결정으로 나오지만은 보통은 대법관들의 어떤 그 중의를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당시 대법관 전원의 뜻이라고도 저는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잠깐 팩트 체크를 네. 하면은 대법원에서 이 사건의 소송 기록을 접수한 게 3월 28일이었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제출한 게 4월 10일, 이재명 당시 후보 쪽에서 답변서 제출한 게 4월 21일, 그리고 4월 22일에 이것을 소부에 배당을 했는데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었고 네. 첫 합의 기일이 그러니까 4월 22일에 있었고 5월 1일에 선고를 한 것입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어제 이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고된 대로 빈손 코미디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이제 뭐 예고된 거고 예정된 거고 예상된 거였는데 한 두 가지 점에 좀 뭐랄까요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게 이제 탄핵으로까지 가는 빌드업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강경파가 지금 선도하고 있는 이 조희대 공격이 여기서 멈출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좀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갈 때까지 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당내에 아마 그 온건론자들과 이제 강경론자들 사이에 아마 논쟁이나 또는 그 힘의 어떤 뭐 이런 그 분배가 있겠지만은 예. 강경론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사법 독립과 이게 민주주의 위기론까지 그 선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의 그 경계선에 지금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과연 이 민주당 지도부와 이 강경파 의원들이 어디까지 가려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우리가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민주당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여지고 이게 선을 넘었냐 아니냐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이 지금 좀 애매한 시기가 되고 있고 이게 좀 더 가면 이 선을 좀 넘었다고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사법부 독립이란 측면 그리고 삼권 분립이란 이 한 가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가닥은 6월 3일 날 대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날짜가 9일만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짧다고 볼 수 없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그 소송 기록 여러 가지. 40일이나 됐기 때문에 짧게 판단한 건 아니다라는 그 반론이었는데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이나 설 변호사님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 예. 이게 그 논리도 뭐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5월 1일 날 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있었거든요. 불과 대선 한 달 앞두고. 저는 이게 더 큰 것 같아요. 대선 한 달 앞두고 유력 정당의 유력 후보인데 대선 후보로 결정됐고 근데 그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다? 이건 정치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측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한 부분을 지금 청문회에 와서 당시 해명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
상권 분립에 유예가 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그 말고 6월 3일에 대선인데 5월 1일날 불렀다. 5월 1일날 그 판단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아마 간과하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네. 저는 그래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상당히 이거는 끝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최 교수님 설명한 내용 이유 때문인지 설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0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하루 더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15일에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국감도 열기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의혹을 밝히는 모드로 접어든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 밝히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에서 충분히 그걸 소명해라라고 대법원에 요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요. 다만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왜 그러한 판단을 내리게 됐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이번에 당시 소수 의견을 냈던 오윤미 대법관이라든지 이용구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불출석 사유서에서 그 부분을 밝히고 있거든요. 판사는 판결로서 얘기를 할 뿐이지 내가 거기에 어떻게 그 심증에 도달했는가 판결에 이르게 됐는가라는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이러한 법에 보더라도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 특히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걸 감사를 할 수 없다.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법에 규율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은 중단된 재판이지 종결된 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당시에 그렇게 신속한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최 교수님 의견 어떠신지요?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절차적인 문제는 그 자체로 볼 땐 지적할 수 있어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한다라든지 재판 중의 사건이죠. 어쨌든 이게 중단된 사건이지 완전히 없어진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대법원의 판단이고 이제 법관의 판단인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의한 판단인데 이거를 물어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논리거든요 지금. 그 자체 맞는 말씀이에요. 확 훌륭한 논리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 3일 날 대선인데 5월 1일 날 그 판단하는 것. 근데 그건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마음을 알 수 없고 그걸 이제 듣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원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관은 판결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정치 논리와 지금 법률 논리가 같이 개입돼 있다고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만약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측이 볼 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6월 3일 날 대선인데 5월 1일 날 판단. 그러니까 판단 자체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그게 유죄 취지가 됐건 그냥 대법원 무죄로 확정을 하든 간에 그 판단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했단 말이에요. 예. 빨리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 이거는 정치 논리가 더 강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이걸 어떻게 볼 거냐가 관건일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예. 자, 그 와중에 이 국민의힘은 오늘 조희대 한덕수 해동설을 제기한 서영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강전의 대변인은 강전의 변호사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사실 고발은 이미 했고 이 국회 내에서의 징계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안에 윤리특위를 아직도 구성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뭐 6명 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니까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비율대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진행이 안 돼서 앞으로도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되면 실제로 징계는 뭐 이전에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도 지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정치적인 퍼포먼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좀 충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청문회에 증인으로 아무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렇다면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유튜버를 먼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서영교 의원은 이 유튜버가 뭐 사실관계 확인 안 했다는 거 이미 다 밝혔잖아요. 그랬더니 이쪽 말고 또 뭐 전 정권의 고위직으로부터 들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들은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 제보자를 부르던지 이런 모습을 먼저 보인 뒤에 그 뒤에 사법부의 수장을 불러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뭐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되는지 그 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의문은 있지만 일에는 순서라는 게 있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사실관계를 밝히고 싶은 것인지 혹은 그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부터 먼저 스스로 좀 돌이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이슈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안 갖춰졌는데 국회가 서둘러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지적이 사실은 뭐 대체적인 뭐랄까요, 공감하는 지적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제 중도층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아마 공감을 받는 내용 아닌가 싶어요. 이분도 변호사시고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민주당 인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적한 민주당 신주류 인사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보수 진영에 계실 때도 바른말이랄까 쓴소리를 좀 해오셨던 나름대로의 영역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절차상의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 진행 중인 사건에 대법관들끼리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합의를 했느냐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는 부분이 요건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뭐 그 서영교 부승찬 의원뿐만 아니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냥 모든 게 의혹이고 이거 밝히려면 수사 받아라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 않았던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증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이런 이 접근에 대한 정치적 무책임성을 강조한 게 아닌가 싶고 네. 민주당 내 아마 일부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의 강원파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도 상당히 부담이 좀 정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그 우상호 정무수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이게 우리 전통적으로 이쪽 계열 정당들이 집권당이 됐을 때 나타나는 행태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는 부분은 근데 너무 빨리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초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최 교수님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정부 인사도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청래 대표는 초지일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 있다.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은 견고하게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견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일까요? 이견이 뭐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의원 숫자가 많으니까.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아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물러나게 하자. 지금 물러난 경우가 1988년도 김영철 대법원장이 있었고 93년도에 김덕주였나요? 그 대법원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반발이 컸어요. 당신 물러나시오 이렇게 해서 물러나게 된 건데 예.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한도수 전 총리 회동선 전 이건 이슈로서의 그 오래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한계가 좀 있어요. 워낙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후속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에서도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기는 어려운 것이고 역시 핵심은 5월 1일 날 왜 이슈 파기환송을 했느냐 유죄 취지로 뭔가 이 대법원장이나 이 지휘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이 녹록치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계속 갈 것 같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면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민주당의 이견이 아마 그렇게 몫을 내기 어려울 거예요. 예. 워낙 이쪽이 조희대 대법원장 일단 사퇴시키자라는 게 확고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더니 민주당 지지율이 44.3%를 기록을 했습니다. 44.3%. 자, 44.3%인데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설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추세 자체는 조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예, 4주 연속 하락입니다. 네. 다시 정정드립니다.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 43.3%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세만은 뭐 저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 일단은 추세가 일단 보여주는 것은 우하향인데 조금 이게 정부 여당 그러니까 정부와 대통령실과 어떤 집권 여당 사이에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뭐 외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 이후에 가져오는 뭐 하락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최근에 민주당에서 보여주는 것은 대통령실보다는 민주당 당이 훨씬 더 앞서 있고요. 당 대표 당 집행부보다는 법사위가 더 앞에 있어, 더 빨리 달리고 있어요. 이게 뭔가 중심이 대통령실이 지금 정권 초기에 조금 더 중심을 잡으면서 앞서간다고 한다면. 당 대표와 당 집행부가 원내대표가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모습. 그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이걸 다 뒷받침해주고 그중에 특히나 법사위가 이런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합의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앞서 있어야 될 대통령실이 제일 뒤에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서 오히려 정청래 당대표가 부각됐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보다 더 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면서 법사위원회가 지금 최근에 모든 뉴스의 중심 아닙니까? 예. 뭔가 정돈되지 않은 이 지금 방향성이 지금의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우하향의 어떤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네. 우려가 듭니다. 네,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이해와 그 권력 운용 방식에 대한 그 문제가 좀 그 불거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권력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생존 본능과 현실 감각이 권력을 그 장악하고 확장하고 유지하는 그 원천이었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드러나는 거로 봐서는 2인자를 두지 않는 시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당정 간에 이런 그 불협화음이 나타나는 이유가 배경적으로는 이쪽 계열 정당의 특성이기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권력의 코디네이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조정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지금 그 역할을 어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이게 아직까지 그런 의무를 가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의 뭐랄까요 좀 그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대통령에게 정치적 자원과 수단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발휘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사실 60% 정도가 전 맥시멈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40%대에서 이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50%대에서 50%가 이게 경계선 아닐까.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민주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절대 평가를 받고 있는 당이거든요. 상대 평가의 이 정당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40% 선을 계속 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조사에 따라서는 조금 등락이 있는데 여기 이제 30%대로 내려가는 거. 지금 최근에 우하향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예. 최근에 어떤 강경 모드에 대한 여론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하고 있고요. 대통령 지지율은 20일부터 26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3주 연속 하락하면서 긍정 지지율 52%로 나타났습니다. 강재림 변호사, 네. 지지율에 대해서 좀 의식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국정
감사,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하겠다는 네. 이 결정도 있었는데 오늘 원래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던 사법개혁안은 추석 이후로 미뤘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속도전에 대해서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속도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에서부터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이 부담이 왔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이 됐다라고 하는데 리얼미터 조사를 날짜별로 보면은요. 마지막 날에는 50%를 찍었어요. 근데 그때 첫날, 둘째 날은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의 조사에 있어서는 정말로 50%의 벽을 뚫고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실보다는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국민들에서 보시기에는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무죄 만들고 재판 자체를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요즘에 또 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 사심죄를 다시 하겠다라는 사심죄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에는 대통령과 민주당을 나눠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에게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지율은 좀 떨어져가는 추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자체는 지금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지 추석 이후에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번 달 15일에 있을 국정감사예요. 국정감사를 현장에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15일 날 대법원에 가서 로그 기록 같은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데 앞서 잠깐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강재래 변호사 죄송한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법개혁을 미룬 이유가 뭘까라는 걸 좀. 그건 앞서 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상향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보았을 때는 이미 추석 전에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정부조직법으로서 마무리가 된 부분들이 예. 있잖아요. 사법개혁까지 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이게 사법개혁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 핵심 과제였는데 좀 개혁안을 미룬 배경. 이 지지율을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법개혁까지 검찰개혁, 이제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개혁 의제들인데 검찰개혁은 뭐 마무리가 됐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 동안 총리실 산하에 이제 뭐 그 검찰개혁 추진위원단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여러 가지 법안을 보완하겠죠.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워낙 지금 사법부와의 갈등을 비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관련해 가지고 게다가 지지율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연이어서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아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법개혁은 뭐 대법관 지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심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과도하게 밀어붙이다가는 일단은 좀 숨고를 하자.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들고 전 대통령실과 지금 이 당과의 관계 이게 좀 약간 애매해져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와 이제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당히 강성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그 속도 조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별로 이제 이 당의 지도부나 법사위원장에게는 썩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도 보면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열린우리당 그때 이제 창당을 하고 열린우리당에 이제 바꿨는데 당적을 그리고 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도 당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당시를 회고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생각이 좀 나서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빨리 어떤 그 그림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이렇게 되다가는 단순히 당정 관계에서 수평적 당정 관계 차원을 넘어서 너무 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인식을 주는 것. 이게 아마 지금 지지율로 나타난다고 해석을 안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아마 그런 부분과 사법개혁을 좀 늦추는 게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설 변호사님 이 특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검찰 조직 개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팀 소속 검사 40명이 원대 복귀하겠다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발표된 정부의 법에 따르면 기소는 또 수사와 분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이 기소까지 공소까지 맡고 있는 특검의 경우에는 더 이상 업무 수행을 못하겠다. 명분으로 봐야 되나요? 항명으로 봐야 되나요? 뭐 저는 항명으로까지는 뭐 조금 못 미친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오늘 전현희 의원이 오늘 김건희 특검법을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도 나오고 나서도 백브리핑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러한 우려가 밖으로 새어 나온 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전체 검사 특히나 특검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뭐 민특검께서 얘기를 하신 대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지 입장에 대해서 검찰 자신들의 친정인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어지게 되는데 또 그 조직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가 돼서 본인들이 수사를 할지 기소만 할지 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다 모든 걸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특검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공소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수사한 사람이 공소유지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찌 보면 지금의 검찰 개혁안과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부분을 토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최근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현직에 있는 검사들을 만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돼가는지를 모른다는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 지금 법이 구체적으로 후속 법률안이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모르는 것이다. 지금 뭐 그러한 부분에서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후속 절차를 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이제 검사 특히나 검찰 내 검사들은 이러한 혼동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시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네, 이건 대단히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이건 특검법에 의해서 지금 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이 이제 해체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으니까. 그런데 1년 유예를 했잖아요. 네. 검찰청이 폐지된 건 내년 10월 달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검찰은 있는 건데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지금 검찰청이 해체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내년에 이제 1년의 기한이 있는 건데 그때까지 검사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그 특검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항명을 안 하면 차라리 화끈하게 하든가. 전 검사들이 이런 태도는 대단히 저는 헌법적이지 않다. 법률에 잘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건 전 이 법률가들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번에 특검에 소속된 검사들이 복귀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전 이해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뭐 이제 민특검 얘기했다는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개인적으로. 최 교수님께서는 징계를 지금 민주당에서 거론하고 있는데 징계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징계까지는 그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징계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들은 공직자인데 그리고 법은 국회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예요. 국민의 대의기구인 주권자가 만든 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통과되는데 아직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수사하다 갑자기 우린 검찰을 돌려주시오. 그건 어린아이들 떼쓰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이건 아주 적절치 못해서 전 징계까지 나왔을 거나 이게 징계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강재래 변호사 박명호 교수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강 변호사님. 근데 지금 이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수사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본인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원대 복귀를 시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속히 수사를 한다는 것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통해서 오히려 수사 기간도 늘리고 이런 상황인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검찰 측에서도 이러한 성명들이 나갈 때 이미 징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을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왜 지금 특검에게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는 이런 말하자면 특권을 부여한 것인가. 민주당이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국민적인 설득이 없었어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토론을 주재할 생각까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이야기를 뭐 다시 담아뒀다라고 하긴 합니다만 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히려 졸속으로 입법을 한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원대 복귀하겠다는 특검의 검사 그리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시죠? 징계까지 가면 서로 파국적인 상황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우리 민주당의 사법개혁, 검찰개혁
그다음에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란봉투법 등 보면 노란봉투법은 지금 6개월 유예 기간이고 방당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이고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까지 9월 말까지 내년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의도한 대로 그 취지가 살릴 준비를 이 시간 안에 과연 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검찰 개혁의 취지가 도대체 뭐였느냐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검찰 개혁과 사실은 대부분의 민생 그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민주당의 정치 엘리트 일부의 검찰에 대한 어떤 반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주부가 이게 바뀐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면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당장 내년 시행인데 이 기준 절차 이 대표성 등에 대해서 아무런 매뉴얼이나 이게 이 기준이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 과연 실행했을 때 이게 그럼 원래 의도했던 바대로 되겠느냐. 이 검찰청 폐지도 같은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실패하게 되거나 원래 취지대로 됐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역풍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데 이게 성급하게 해서 단시간 안에 어떤 결판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 후속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실까요? 근데 검찰 개혁의 요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 얘기 나오는 건 검사란 말을 없애자. 예, 공소청에 이제 검사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공소만을 하는 기소만 하는. 근데 그 이름 자체를 공소안으로 바꾸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보도에서 봤어요. 그렇게 하자는 네. 얘기가 이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희 지난번에 그 권한대행인가요?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 얘기가 그 헌법에 그 검사가 이제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나오잖아요. 명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같은 검사의 신청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검사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야 된다. 이제 거기 검사 얘기가 나오고 예. 또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니까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이 헌법기관이다.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렇다고 헌법기관을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검찰의 어떤 지금 정치검찰 일부 정치검찰 그리고 특수부 이게 상당히 문제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 그걸 시정하겠다는 건데 수사와 기소 분리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검찰을 아주 완전히 해체를 한다. 검찰 해체죠. 해체인데 근데 수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1년 동안 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그건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거슬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그거는 뭐 검사들도 부인 못할 것이고 단지 알겠습니다. 너무 검찰을 적대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신중함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한 가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이 됐습니다. 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이것도 사실은 본질이 이 부분이 아닌데 지금 이게 이제 초점이 되면서 이진숙 정치적 위상 뭐 이런 부분까지 이게 의도치 않은 영향이 지금 미쳐지는 것 같고 또 반대해서 보면은 이진숙 전 위원장도 이런 것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이제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방송 미디어 통신에 대한 적절한 시대적 흐름에 맞는 조직적 정비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게 지금 초점은 이진숙 잘라내기로 초점이 좀 맞춰진 듯 해가지고 네. 이 부분도 조금 이게 원래 중요하게 취급되어져야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하고 사람 중심에 이게 겹쳐지면서 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뭐 사실은 지난 정권 때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정리됐어야 될 부분인데 끌어오면서 이 쓸데없는 정치적 논란을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전 위원장이 됐죠. 마지막 출근길에서 법치는 오늘 죽었다. 어제 한 발언입니다. Goodbye and see you라는 또 영어 표현을 썼습니다. Goodbye and see you. see you니까 다시 보겠다는 뜻인데 어떤 일로든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고를 한 셈인데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자, 두 법조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설 변호사께 먼저요. 자, 이 헌법 소원 또 가처분 신청
어떻게 될까요? 가처분 신청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헌법소원의 결과보다는. 왜냐하면 헌법소원은 아마 단시간 내에 이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정현주 KBS 전 사장이 얘가 아마 거의 답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임기가 종료한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실질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뭐 월급을 뭐 무효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뭐 월급 받는다거나 이런 거 있겠지만은 지위가 달라지지는 않거든요. 다시 뭐 사장이 된다든지 방통위로 돌아간다든지 그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어떤 새로운 정부에서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이걸 위헌으로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처분도 조금 인용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결국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박명희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법 자체가 가지는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가 돼버렸다. 양쪽 전부 다. 민주당이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게든 결국에는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 법 자체가 도구화 돼버렸다는 부분에서는 좀 매우 안타깝다. 지금 방송통신 방미통이죠. 이제는 미디어까지 포함돼서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특히나 더 중요한 것은 특히나 최근에 OTT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와 어떤 발전 진흥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정무직 공직자를 밀어내는 듯한 것으로밖에는 보일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짚어는 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다음 정부 뭐 이런 정부에서도 또 이러한 일을 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명확한 기준은 제시해 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현재 좀 결정을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저는 봅니다. 강재림 변호사는 어떻게 보죠? 헌법소원 심판 청구,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이제 헌법소원 결과야 좀 나오는데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가처분 자체는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간판가리만 한 거 아니냐. 새로운 기능이라는 것은 유료 방송 이거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지금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OTT 이런 것도 원래 가져온다고 했다가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규정 안에서 정무직만 그 직위 승계가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정무직이라는 것은 이진수 위원장 단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들, 이진수 위원장이 이 상황에 있어서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끝났으니까 빵이랑 치즈뿐만 아니라 와인도 드시라.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도 본인 SNS에 이진수 위원장 뭐 잘 가시라 이런 형태의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이진수 위원장에게는 저는 증거를 수집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 자체가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진숙을 빼내기 위해서 입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송 장악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KBS에 와 있는데 지난 회기에 그 민주당에서 방송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KBS의 그 사장, 부사장 이런 사람들도 3개월 안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교체하도록 했는데 이것도 어떠한 논리적인 인간관계가 과연 있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의문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도 박장범 사장이 가처분 이제 헌법소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 가처분 자체는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최창재 교수님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아무튼 이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뭐 벌써 오래됐어요. 지금 정권과 이 불화가.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을 하면서도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이었어요. 아무리 정무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정치 효과는 너무 많이 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 특정 유튜브 가서도 보수 우파의 뭐 전사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스스로가 사퇴하는 게 맞아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오로지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만 위한 법이다. 이렇게만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유료 방송을 갖고 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OTT 안 갖고 오는 것도 문화관광부의 또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갖고 온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좀 별개 영역인데, 그럼 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걸 나눌 수 있겠죠.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이 공공기관장과 정권의 임기를 좀 같이 하는 것, 이건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게 이 정권과 불화하는데 앉아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 빨리
깔끔하게 사퇴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무적 정치인이란 말이죠.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굿바이 NCU 정치하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뭘 굳이 이 정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전 이 태도도 그렇게 깔끔해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정가를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 시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설주원 변호사, 최창절 용인대 교수, 강전혜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민주당과 종교단체 연루 의혹 네. 상당히 지금 또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세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현직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인 김경 시의원이라는 분이 녹취에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제보자와의 녹음 과정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당비를 내는 이제 권리당원이 되어야만 그 어떤 지방선거에 있어서 당의 후보를 결정할 때 경선에 참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3,000명 정도를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고 한 달에 1,000원씩 내면 돼요. 그럼 1,000원씩 6개월 3,000명 이거를 1,800만 원 정도를 김경 시의원 측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런데 이 3,000명의 그럼 역할은 무엇이냐? 그때 지금 현직 국무총리인 김민석을 밀어주는 것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녹취로 나온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3,000명의 종교, 불교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최근에 당원 명부 압수수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통일교 교인들. 이런 것과 흡사한 상황이 아니냐라고 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감찰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특히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시점상 내년 지방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이 된 겁니다. 네. 자, 이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 이 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년 6월 13일이기 때문에 통상 4월 전후에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그로부터 역산으로 6개월을 계산하면 이제 9월쯤 됩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노선에 온 거예요. 이때 입당을 해야 6개월 당비 낸 실적을 바탕으로 민주당 권리당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네. 김민석 총리 내정에서부터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전제로 한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은 충남지사,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그런 면에서는 총리 후에 경선을 통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면 어쨌든 조직적인 동원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었을 거고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경선이라고 하는 당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정당 개혁의 핵심으로 도입됐던 것이었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 이게 왜곡되면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그러면서 보면 2003년 당시 그 한나라당이 그 차떼기 정당 이후에 처음으로 최병렬 대표를 선출하면서 2004년 총선 패배 후네요. 그 23만 당원의 전당원 투표라는 걸 처음 했었거든요. 이 경선을 사실은 민주당 계열 정당이 훨씬 앞서서 도입했고 국민참여 경선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이해찬 또 한 분 더 계시는데 그 새 3인 정동영 이 3인 경선 때 사실은 박스떼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집단 입당이 이루어졌었던 조직적 동원이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획책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시점상으로 보면 지금밖에는 할 수 없는 일인 거니까 네. 그러면서 보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그 뇌리에서 사라졌지만 명태균 게이트 때 이 전화 여론 조사를 통해서 이 각종 공직 후보를 선정했던 일들을 보면 물증은 없지만 심증상 이게 상당히 의심의 여지들이 많은 게 특히 이제 이 소규모 단위로 내려갈수록
그러면서 보면 이번 건도 아직 실행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예비 단계에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서울만 과연 이럴까?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서의 특히 이 자치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이 경선을 겨냥한 아마 물밑 움직임들은 예.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을 터인데 아마 빙산의 일각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원래 좋은 의도로 도입한 당내 경선이 이게 오히려 그 당내 그 왜곡을 당내 민주주의 왜곡을 가져오는 역효과로 지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명희 교수께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녹취록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당에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또 탈당을 선언했거든요. 한국 불교 태고종 관련 종교 단체로 관련 종교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관련 종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3,000명 종교 신도 명단 운운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의혹을 최초 제기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게 됐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연성이 있는 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닌 정치적 의혹을 제기한 걸로 봐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 명확한 그 제보자 그 얘기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 하면서 그 핸드폰으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들려주던데 녹취록을. 그래서 약간 위조한 이제 변조해서 목소리를 들려주고 이제 그 내용이던데 그것만 가지고 아직 단정하기 좀 때가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근거가 나와야 될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통일교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유착 관계 이런 정교 유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도 이제 했고 말이죠.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게 지금 양상은 아주 비슷한 거거든요.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정 종교의 당원들을 강제로 이제 입당시켜서 이제 그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자신이 이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이런 이제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건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국민의힘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정교 유착 통일교와의 관련성 때문에 계속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이런 비슷한 걸 일단 하나 이제 제기를 한 거라서 예. 아까 진정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끝까지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더 이상 많은 이제 논거를 찾아낼 것 같긴 한데 논거가 더 이상 그 한 단계 더 나아간 논거가 나오지 않거나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허위사실 의혹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단정이 어렵고 단지 이게 김민석 총리 관련 얘기니까 이분이 조금 더 이슈가 진전이 된다면 총리실에서도 어떤 형태든 말이 나와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총리실도 어떤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래서 설 변호사님 방금 전에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민주당 차원의 윤리감찰단 정도는 어림없다.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압수수색까지 나서지 않았느냐. 압수수색을 민주당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당을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자체는 이제 무의로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듯이 아마 이제 경찰의 강제 수사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진행된 되는 것은 일단은 뭐 수사기관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텐데 민주당에서도 이 김경 시의원이 최근에 모집한 당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부 자체를 뭐 압수수색 한다라기보다는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 충분히 분류가 되는 것 같고 정리가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이미 제출 형식으로 받아도 되고요. 뭐 아직 이 부분은 이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고 아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을 할 텐데 그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뭐 국민의힘처럼 얘기할 텐데 저는 뭐 아직은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아직 사실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이 당원 명부 배포라든지 그다음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 문제가 그 금액이 나왔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네. 싶습니다. 강찬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론됩니다. 내년 네.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근데 최근에는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로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김민석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까요? 아닐까요? 일단 총리실에서는 뭐 총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들만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뭐 저 개인적으로는 김민석 총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발언은 지금으로서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국민의힘에서 김경시 의원 쪽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는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김경시 의원이 또 뭘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 조사는 어렵고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의 혐의점을 발견한 다음에 아마 김민석 총리를 참고인 형태로 초반엔 참고인 형태로 저는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뭐 전화 통화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 뒤에 뭐 만약에 당원 명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지금으로서는 뭐 부인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언론의 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왜냐하면 이 시의원의 그 녹취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저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도와달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은 무언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것들이 먼저 밝혀지기 전에 오히려 본인이 먼저 김민석 총리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하지만 한동안은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이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당원이 지금 양당이 거의 500만 정도씩 당원을 보유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옛날 나치당이 900만 당원이었고 지금 이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아마 중국 공산당보다도 그 많은 그 수가 공식적으로 당원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실제 권리당원 한쪽에 다른 한쪽에 이 책임당원은 사실 훨씬 그보다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게 그 당원 관리가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거고 그 조사 아무도 안 해봐서 그렇고 할 수 없기 때문이지만 이게 중복 당원들, 이중 당적들, 또 당적 정리 안 된 경우들 이게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거고 이건 지금 경선이 그 당내 후보 공직 후보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양당 공이 조직적인 동원이 이제 그 관례화가 됐고 그 선출직의 급에 따라서 그 당원 모집을 해야 되는 이 숫자도 나눠져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격 조건의 하나로 이제 그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지금 많이 갖고 오는 거고 예. 지금 또 두 개가 다 지금 다 종교 아닙니까? 종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근데 또 공통점 하나는 또 소수파 종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자신들의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또 존재감을 좀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결국 그런 유혹에 서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 당원 이 주권주의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어요. 좀. 네. 이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 말이죠.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이 이제 제기한 이게 사실지 아닌지는 아직 전혀 모르겠고 이런 논란이 계속 있는 거니까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본질적으로 당원 중심주의라는 거 당원 주권주의는 말은 맞아요. 말은 맞습니다만 당원 주권주의 과거에 국민참여 경선 이제 2002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건데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없어지고 상향식 경선도 이제 거의 뭐 이제 형해화되고 말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민주주의 당원 당내 이 정치라는 게 정말로 퇴행적이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당원들 강제로 입당시키고 가입시켜서 유력 정치인들이 그들의 표에 의해서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자 이런 거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이런 정치 개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거는 방송 개혁도 좋고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다 좋고 근데 왜 정치 개혁 얘기가 안 나오고 국회 개혁 얘기가 안 나오는지 이쯤 돼서 이해가 좀 나와줘야 돼요. 이 양당에서 거대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당 어디에선가는 이제는 좀 고려할 때가 됐다. 당원들에 의한 이 경선 제도를 어쨌든 더 정교하게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원조차 믿을 수 있을까라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국감 정인 출석 여부를 놓고 정치권 공방을 벌였는데 여야 간의 실랑이를 펼치다가 그 와중에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이 됐습니다. 이를 놓고서 국감 면피용이다 아니다 이런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분께 이 주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세림 변호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국감에 출석을 안 하는 자리로 또 우연히 지금 상황에서 인사이동을 한 거잖아요. 우연이라는 게 너무 많이 겹치면 필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는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출석을 안 하게 된다면 실상 저희 윤석열 정부가 좀 조기종식하게 된 배경에는 계속적으로 의혹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쌓인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이 김현지 실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남은 정권 시간 내내 흔들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 30여 년 동안 성남시장이 되기 전부터 같이 했던 사람이고 네. 최근에 뭐 나온 보도들을 보면은 이재명 변호사 시절에 본인의 성공 보수를 김현지 씨에게 주도록 그리고 그때 변호인으로는 이번에 유엔 대사로 간 차지훈 변호사가 진행을 했었다는 것들 그리고 뭐 대장동 아파트를 김현지 실장이 분양을 받았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의혹이 터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장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번에 국감에서 빨리 털지 않으면은 저는 일파만파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정환 변호사께서는 김현지 이 부속 실장과 관련된 정치권 공방, 출석 관련 여부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민주당과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자리를 그러니까 부속실장을 옮기든 안 옮기든 출석을 처음부터 한다고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과 같은 뭐 논란이 일었을까? 그냥 나와서 뭐 또 특별하게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일밖에는 지나지 않았는데 뭐 특별히 업무와 관련해가지고 물을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뭐 이것과 관련해서 출석 거부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과거에 뭐 그것도 굉장히 20년이 넘은 뭐 일들이 계속 파헤쳐지고 있죠. 파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예상을 못했다는 부분은 조금 정무적인 판단이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좀 조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출석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출석하셔가지고 언젠가는 털고 가야 된다. 이 자칫 잘못하면 이번에 불출석해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정권이 초창기에 이러는데 만약에 이게 정권이 계속 이어져서 정권 말에 예를 들어서 정말 이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민주당이 인기가 하락했었을 때, 지지율이 하락했었을 때, 그때 또 나오게 된다면, 불려 나오게 된다면, 그건 그 정부가 거의 이 레임덕으로 빠졌다라는 본인이 바로 지표가 돼버리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오명을 굳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뜻인지 대통령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는 증인으로 채택하시는데 합의하지 않는 민주당 의원들의 정부 감각이 아쉽다. 알겠습니다. 박미호 교수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이제 강자리 변호사가 잠깐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설 변호사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 정치권에서 집중을 합니까? 일각에서는 어제 오늘만 따지고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보다도 더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98년도부터 이제 그 성남시에서 지방의 시민단체 운동을 같이 이재명 당시 변호사였었죠. 변호사 시장도 되기 전부터 같이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아마 성남의료원 설립을 하는데 아마 그 시민단체와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었죠. 예.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시민운동가였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시장이 된 이후로는 줄곧 측근으로서 활동을 해왔던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정진상 김용 씨가 대외적인 측근으로서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정리하는 것과 교통정리하고 내부적인 일을 챙기는 역할을 했던 게 아마 김현지 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외부적인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 씨나 정진상 씨처럼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임을 지속적으로 얻어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자리를 가건 같이 항상 움직이면서 뒷받침을 해줬다는 부분에서 지금은 뭐 공인받은 특히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더욱더 공인받은 실세가 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형식으로만 놓고 보면은 출석 여부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주환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출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락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타이밍이 너무 늦었던 게 오히려 100% 출석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또 이상하게 보여진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처음 국회 출석 논란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 때도 한번 이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철벽방어하도록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과정에 대한 건 잘 몰라요. 그러면 알아서 했느냐 시켜서 했느냐 또 그 사이 어딘가에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확인된 건 역시 실세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한 게 아닌가 싶고 네. 아마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대로 98년에 박원석 전 의원이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참여연대 계열의 아마 성남 지역에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시민단체들이 이제 지역 연합 형식으로 있으면서 아마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인연이 무척 오래된 측근이죠. 이제 조금 이걸 넓혀보면 그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운용 방식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예. 대단히 측근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성남 라인의 4명 중에 2분은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김남준 대변인하고 이제 김현지 이제 부속실장이 이제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이해와 권력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보면 이 측근 중심의 권력 운영이라고 하는 거 이런 면에서 이제 이재명 권력의 시험대가 이게 지금까지 이재명 권력을 유지하고 알겠습니다.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예. 이 대통령 권력으로서의 이걸 운용하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아마 그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돼요. 최 교수님만 1분 30초가 되는데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지 제1 부속실장 불러다가 또 만사 형통 이런 이야기하고 또 대장동 물어보고 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로 일관되는 공세할 거 아니냐 이 지적을 또 민주당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봐도 그거 할 것 같아요. 뭐 그러려고 이제 부르는 것 같은데 근데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이럴 때 양쪽에 이해관계 다 있는 거니까 아마 국민의힘은 이제 집요하게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워낙 깊은 관계니까 오랫동안 정치적 인연을 맺어왔던 관계니까 여러 가지를 추궁하겠죠. 대장동 아까 뭐 아파트 분양 얘기도 할 것이고. 하여튼 상처를 내겠다는 건데 아마 그런 점을 우려해서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지금 부설장이 됐습니다만 예. 막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명분이 별로 없어요. 대통령 참모인데 어쨌든 부서실장이 됐건 총무비서관이 됐건 무슨 명분으로 그걸 추석을 안 합니까? 설령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정쟁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추석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럴 때 결국 국민들이 보든 대통령의 아무리 끝발이 단어 써서 일부러 제가 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 되나 국회에서 그런데 왜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이 우상호 수석 얘기처럼 출석시키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통령 수행을 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고 출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뭐 하는 게 전 국민들에게 납득 가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가야죠. 네. KBS 열린 토론 정치적 참견 시점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